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정봉재 PSI. 잠시 후에 29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직 29개밖에 안 되네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뭐 횟수가 도저히 늘어날 수가 없죠. 빨리 해달라고 그러다. 중간에 한 두세 달 쉬기도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도 돌아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제작팀에서는 안 와도 된다 그러는데 의원님 본인이 사람은 알기를 우습게 알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생겼어요. 다시. 네. 자, 요새 뭐 사건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원전 사건도 있고, 예. 손학규 대표도 출마하고, 예.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이거 난리 났습니다.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어느 거부터 할까요? 방사능 얘기 먼저 하시죠. 방사능. 예. 방사능 관련해서는 이 녹화일 오늘 기준으로 예. 지금이 3월 말일인데요. 예. 지난주 초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 하잖아요. 예. 매일 아무도 안 듣지만 그 라디오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예. 방사능 물질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네. 자기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마음대로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역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왔지 않습니까? 예. 며칠 숨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말을 할 것인가. 그 원자력 기구 관련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캄차카반도 어쩌고 네. 설명했잖아요. 바람에 상관없이 오지 않는다. 네. 바람이 이쪽으로 불지 않는다. 계속 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기자회견 때 보면 바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전혀. 근데 어떤 방송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걔네들이 그 바로 이어가지고 기상청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줬어요. 예. 이렇게 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바람이죠, 편서풍.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네. 바람이라고. 요런 정권이에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방사능 걸 보면요. 두 가지인데 이제 기상청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그 방송 연설이나 네. 이명박 대통령 기사를 거의 안 본 것 같고. 바람이란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 봤으면 네.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네. 뭐라고 짓거려도 우리 얘기한다. 각하다면 짓거린다 하면 다 소용없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레임력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진짜로 방사능 들어오지 않는데 온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허위사실로 그렇죠. 잡아갔죠. 유언비어 유포한 사람들로 해갖고 아직 잡진 않았어요. 20대 누구라고 밝혀냈고 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그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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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방사능 들어왔으니까 무죄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한테 예.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방사능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방사능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언해 주셔서 그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이 정부가 아마추어의 무능한 정부의 국민의 생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4월 중순쯤에 이제 일본의 대학들이 개학을 해요. 네. 그럼 정부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부가 워낙 무능하니까 저한테 물어봐. 아니, 우리 지역에 딸내미 갖고 있는 부모가 저한테 물어봐갖고 실제로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는 허위사실을 걸으면 걸으라는 거야, 제 얘기는. 물어봤더니 지금 방사능도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 네. 그런 보도가 몇 번 나왔어요. 이 지진 이후에 두세 달 지나서 네. 더 큰 지진이 온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네. 그런데 그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교수가 지질학과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네. 지금 그 후쿠시마 중심으로 한 그 올라 앉아 있는 판이요. 네. 계속 흔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그래서 여진이 계속 나고
이게 이 흔들리는 것이 판의 그 요동이 격화되면 다시 지진이 올 위험성이 높다.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쿄 일대가 가장 도쿄 바로 밑지점이 그 유력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쿄로 가는 것을 그 대학에 교환학생들은 다 불러들였고 이번 학기에는 적어도 그 도쿄로 가지 마라. 라고 교환학생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총장단 회의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부에 안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의원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죠. 우리 지역의 학교니까. 그래서 요 틈새에서도 의원님 자랑을 찾아내셨네? 아니, 그래서 그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색하면서 답변을 해서 제가 그 부모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 그 지적은 뭐냐면 방사능 문제, 일본의 안전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노출시키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방사능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정부는 처음부터 다 믿었지만 정말 믿어서는 안 될 정권이다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방사능 비가 올 위험성이 있다라고 어느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그거 허위 사실인가요? 위험 비용가요? 아니죠.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공중에 떠 있는데 비 내리면 당연히 끌고 내려오겠죠. 방사능 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첫날은 방사능이 왔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던 언론이 그 다음 날은 땅에 있는 방사능 정도보다도 미미하다.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 논조가 다 바뀌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들을 해대요? 지침이 나왔을까요? 지침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겠죠. 기자들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인체에 해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게 하루치의 측정치고 몇만 분의 1 어쩌고 하는데 이게 항상 대기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사능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 이거 상당 부분. 하여튼 나쁘다. 상당.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이건 특별히 아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 방사능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는 건 어때요? 제 시간 말고 제 시간에 모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모시면 제가 얘기할 기회가 확 줄어들잖아요.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 전문 분야인 이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예언을 한번 했어요. 이 큰 문제가 된다. 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동남권 신공항에 그렇죠. 대해서. 그때 처음 몇 달 전에 언급하셨어요. 요거는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예언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 이제 강의 특강하러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이 플래카드로 도배를 해 있어요. 부산 전역이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로 가덕도만이 최적지.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나 그래서 보도를 찾아봤더니 조그맣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밀양하고 두 개가 붙었는데 봤더니 밀양은 경남이거든요. 경남인데 약간 북쪽이에요. 경북 지역 의원들은 또 여기에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경북 포항. 그래서 이게 TK와 PK 싸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이상득 의원이 그렇죠. 이상득 의원이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이 동남권 신공항을 사실은 자기의 공으로 경북 지역의 혜택을 있는 밀양 쪽으로 땡겨 오려고 하다가 지금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모임 때 이상득 의원이 얘기를 했죠. 뭐 밀양이 최적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표현도 영남권 신공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접적으로 밀양을 지지하는 듯한 개연성을 많이 보이는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대통령형이 뺏어가려고 한다. 만약에 이것을 진짜 적절하게 입지 선정을 하고 가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다음에 밀양을 정확히 평가하고 근데 평가단이 왔는데 1시간 만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경찰의 아주 철통 같은 호의 속에 도지사 그다음에 대구시장도 그 평가단하고 인터뷰를 못 했답니다.
각 지역의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 한 분들만 3, 4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평가단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그 지역 소속 의원들이나 시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화가 나는 게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렇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입지 선정 평가단은 형식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국민을 기망한 거죠, 기망. 속이고 놀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사단이 벌어졌냐 하면 만약에 밀양과 그냥 가덕도가 정확히 평가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어느 쪽이 지고 나면 그렇죠. 그 유치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이상득 의원이 끼면서 이거를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을 대구 경북 쪽에서 끌어올려고 한다. 그 경남은 입장이 또 그 김두관 지사 입장이 묘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밀양으로 가게 되면 경남에는 큰 혜택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남 입장에서 보면은 가까운 부산 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밀양은 경남이니까 경남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아주 미묘한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원인 제공은 이상득이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지적했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권 초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레임덕의 시초고 레임덕의 한 중앙을 이게 관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그 사람들 형님이 대통령 형님이 나서서 뺏어간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백지화가 된 겁니까? 어느 쪽으로 주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느 쪽으로 주든지 간에 이제 이것은 이미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정권이 국민을 생각하고 지역 발전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입지 선정에 대한 평가를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해서 지금 4년 3개월 끌어온 문제 아닙니까? 네. 면밀하게 해서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적절하다.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중요한 거 뭐냐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공약이에요. 네. 백지화가 공약이 아니에요. 네. 이 공약이기 때문에 양쪽을 엄밀하게 평가해서 주게 되면 한 지역에 급격한 반발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는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욕을 자꾸만 먹으니까 이건 순수한 경제 효과만 따졌다. 그래서 뭐 경제적 효과 뭐 40점 이렇게 점수도 발표를 했더라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 30분 보고 누가 합니까? 그걸?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레임덕이 이 정점으로 치솟고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방의 의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탈당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듣던 얘기죠. 그 말기의 대표적인 징후죠. 근데 지금 말기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중기 이제 넘어간 거예요. 3년 차 넘어가고 간 넘어갔죠. 앞으로 얼마가 남았냐면 임기는 22개월 남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어마어마하게 남았죠. 응? 어떤 사람이 트윗에 뭐 680 몇 일을 해갖고 어떤 여성분이 올렸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올렸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봤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사과 한 분을 올렸어. 이틀 더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2년 그러니까 22개월 1년 10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정도에서 탈당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재앙적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전례가 없는 얘기죠. 전례가 없는 얘기죠. 이명박 정권의 후반부는 단순 레임덕이 아니라 그쪽 보수 진영이나 한나라당 쪽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이런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레임덕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 자신들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방 텃밭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해의 달인이에요. 자해단이에요. 자해단. 자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의 달인이야 정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게 재작년 아니에요. 벌써 2년 그렇죠. 전이에요. 올해 만 2년 됐네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부산 경남을 돌고 지금도 이제 무슨 확신을 갖고 있냐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에서 많게는 7석, 작게는 한 4석 정도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야권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김해 선거했던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의원이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소속이었고 부산에 조경태 의원 2명 있는데 많게는 7석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척 감성적인 문제인데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무조건 해이죠. 뭐, 무조건 지르고 봐야지 뭐 일단. 부산 경남 갔더니 일반 국민의 정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죄송하냐면 죄의식과 죄의식이 있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우리 지역 출신인 게 창피하다. 임기 후반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욕을 한 거예요. 경남 부산 사람들이. 영남이니까. 그런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욕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누구 탓으로 돌려야 돼. 그렇죠. 그때 부산 경남 지역 바닥 정서가 뭐냐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죽였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역의 교육가서 모임에 가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방송에서 하기가? 그거 회의죠, 근데. 그런 정서가 바닥에 쫙 흐르고 있어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TK와 PK가 분열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신공항, 그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부산 경남이 총체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분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분리되고 한쪽은 한나라당에 남고 한쪽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둘 다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서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 정서에서 이탈하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방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그냥 떠나서 이렇게 단결하면 또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데 떠나면서 또 둘이 원수되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결과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문제가 우리가 그때 이 방송 나갈 때가 1월인가 2월쯤 됐을 거예요. 1월이에요, 1월. 그때 PSI를 봤어야죠. 그 짧은 틈에 또 치고 들어와가지고. 정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경고를 했어요. 그때 한참 얘기했죠. 한참 얘기했죠. 이게 큰 문제 된다고. 그러면 네. 우리가 그 감각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각한 레임덕의 증후군이 여기서 올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 논리로 해결하고 이상득 의원이 끼는 순간 이거 위험해졌다. 네. 이럴 때 PSR을 봤어야죠. 아, 정치 논리 배제하자. 안 봐서 그렇다 치고. 안 봐서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런데 결국 백지화를 시켰어요. 백지화를 네. 시키면 아니 이제 이게 사실은 정치 논리로 판단을 한 건데 네. 야, 어느 한쪽에 들어주면 어느 한쪽이 지금 결단 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둘 다 안 줬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렇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안 주면 둘 다 떠난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 원칙과 정도가 없이 편법과 잔머리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게 무수 아니에요, 무수. 수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죠. 있는 그대로.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원칙이 없이 평생 산 사람 때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머리를 돌리다가 요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적 발언을 가끔씩 하는데 그 사람들 믿습니까 아직도? 이상한 발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를 돌리다 결국 안 되는 거죠. 자충수를 둔 거네. 자충수를 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형의 이런 그 고집스러운 이런 입장이 있지 않았었겠냐. 그걸 아마도 동생이 봐주려고 하다가 옆에서 다 뜯어 말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좆된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둘 다 주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공항은 그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왔잖아요. 네. 이게 계속할까요? 이 사안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중후반 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6월에 그 대연정을 제안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내리막길을 걸었죠. 네. 그리고 당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네. 이제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난민과고 막 갈라지기 시작했죠. 네. 그 앞으로 상황이 탈당 요구를 했잖아요. 네. 탈당 요구를 했고 대통령과의 싸움이 격화될 겁니다. 왜 격화가 되냐면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대통령과 떨어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떨어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일정하게 독립적 지위를 가질 때만 지역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제 소출하기 시작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울수록 자기가 유리해진다. 각을 세울수록 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총선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에 발붙일 데가 없어요. 의원님은 발붙일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들이대는
아니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날 그 의원실 보좌관들 봤죠? 자기 의원 오면요 그냥 오셨어요 이러죠? 제가 하면 90도 절을 해요. 왜냐면 제가 미래 권력이니까. 자기 방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의원실에서 아 커피 늦게 타왔다고 야단 맞는 거 봤어요 보좌관? 남의 의원실에서 인터뷰하는 전직 의원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이제 다른 방 가서 의원 안 계시면 거기 이제 소파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들어오니까 좀 창피해요. 이제 네, 이제서야. 그래서 이게 왜 창피하지? 내가 창피한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다시 의원이 될 때가 됐구나. 이거 어디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의원들이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탈당하라 그리고 거리를 두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지금 좀 잘못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떨어지면 당이 그 애매모호해진다.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진심으로 막 설득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으로 봐갖고 저희가 우리 또 예측한 게 뭐냐면 2월 이후로 재보궐선거에서 저쪽에서 참패를 하면서 그 이후 전국을 주도할 능력이나 아젠다가 없으면 급격하게 이것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건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는 집권이 곧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이미 언론에서 한두 군데에서는 청와대에서 아젠다를 끌고 갈 능력도 특별한 주제도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예민한 아주 훌륭한 기자들 한두 명 입에서 나와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걸 2월 달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하고 각이 세우면서 의원들은 청와대를 공격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런 걸 못 참으니까 더 격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겠죠. 이러면서 충돌이 내년 4월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그 소위 떡고물로 해결하고 아니면 이렇게 협박해서 해결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후원에 그 회원이 한 명 있는데 사람이 그 별 논리가 없이 아주 공격적이고 무서워 보이고 권위적인 사람은요 정신 그 분석을 해보면 본인의 결점이나 본인의 약점이 노출될까봐 강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권위적이고 그렇죠. 고압적인 자세가 나오는 경향이 많대요. 네네네. 자신 있는 사람 다 오픈해 놓죠. 저 보세요. 그냥 다 오픈하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얘기하잖아요. 뭐 깔때기가 됐든. 신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신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신공항이 이제 PK하고 TK가 갈라지는 이제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음 총선까지 계속 갑니까? 계속하죠. 이 구도는? 그러니까 신공항은 이미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항이요. 그 지역 경제를 지금 이게 이제 이 얘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의원들은 경제가 개판이다. 지역 경제 다 죽었다. 그런데 자기들 정치 논리하고 이게 엇박자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얘기했을 때 그 세종시 안 된다.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서울 아직도 부족하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갔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엉망인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예요. 이게 없어지면서 유동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되는데 그럼 이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독자적으로. 근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이 문제를 지금 그 단시일 내에 끝내지 않겠다. 어떻게든 그 정부하고 싸워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 하나 하고 이 문제는 틈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주제 아니더라도 TK, PK에서는 이제는 청와대가 뭘 잘못하고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그거를 훨씬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대통령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표가 탁 치고 나왔어요. 예. 내가 공약으로 하겠다. 선거 공약으로 삼겠다. 그런데 무척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왜 어째서 위험합니까? 잘 주워 먹은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밀양과 가덕도를 두 개 다 먹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두 개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줘야 되죠. 한쪽만 먹어야죠. 근데 이미 PK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박근혜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아무래도 대구 중심 뭐 전국적 인물이고 대권 후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구나 경북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힘이 세면 예. 박근혜 쪽으로 들러붙지 않을까요? 거꾸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 PK 쪽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고 TK 쪽은 박근혜하고 함께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이상의 발언, 아주 디테일한 발언, 강론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발언까지는 안 갈 겁니다. 민주당에는 이 공약 없습니까? 민주당이요? 네. 우리는 민주당이 없어요. 왜 안 주워 먹었죠 이걸?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표가 확 탁 나서 주워 먹었는데 예. 민주당이 그런 머리가 있나? 제가 이제 원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죠. 잘 보면은. 아니 민주당이 찬스였잖아요. 예. 근데 너무 저게 세심하고 격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도 사실은 좀 애둘러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도 공약으로 내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탁 채간 거잖아요 또다시.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왜 못했냐 그런 걸. 그거는 지도부에 물어보세요. 지도부 요즘 바빠요. 그 분당을 출마 때문에. 제가 보기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4대강에 돈을 다 넣었으니까 네. 이걸 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재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네. 재정도 많이 두 단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치 논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정권 유지하는 사람들 보면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들을 안 하거든요. 자기 다음 그렇죠. 정권이 책임질 예. 일이니까 이제. 국가 부채 확 느는 거에 대해서 별로 책임 안 지고 일단 지르고 보고 책임을 후대져라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4대강에 돈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순수 경제 논리는 전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 보면요 자해의 달인이에요. 예. 보면은 강원도가 전통적으로 예. 한나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광재 그 도지사 날리면서 강원도도 돌아섰죠. 그리고 충청권은 이제 세종시 문제로 예. 떨곤 했죠. 알아서. 이번에는 이제 영남을 PK, TK로 쪼개고 예. 어느 누구도 그 달성할 수 없던 역사적 과제를 그러니까. 직접 해내는 자충수의 천재.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아니 근데 진짜 정치를 이상하게 해요. 자기 지지 세력을 다 죽여버리더라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PK와 TK가 분열된 거는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히 분열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북은 계속 잡으려고 과학 특구를 뭐 준다 만다는 얘기가 있죠. 과학 비즈니스 벨트 뭐 이런 거로 해갖고 이제 간다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경제 논리는 없어요. 이제는 경제 논리는 없고 의원들이 머리가 빠르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머리보다 이제 눈치가 빠르죠. 요 시기에서 누가 한 명이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만이 산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유행병처럼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양구 의원 일단 치고 나왔는데 이양구 의원. 대통령 이양구 의원은 뭐 원래부터 그렇죠. 하던 사람이지만 예. 뭐 다 하던 그 얘기를 이제 좀 나름대로 제대로 하던 사람인데 대통령 공격하는 일이 이제 아주 비일비재해지고 저게 한번 탈당 얘기가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보면서 경북 그 TK 의원들이 탈당 요구를 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탈당하라라고 하는 게 뻑하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탈당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도부 뭐 하냐. 지도부가 대통령 만났고 탈당을 권유해라. 그 우리 때도 나왔거든요. 의총에서 이제 일반 의원들이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정권은 이제 그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현재까지는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하라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선언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지나면 의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탈당해라 그래라. 지도부 당신들 뭐 하고 있냐? 당신들 같이 망하고 싶냐? 이게 당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이 뭐 역사의 그 인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적 잘 관리하라. 새로운 일 하지 마라. 이러면서 대통령 공격하는 게 일상화되고 실질적으로 탈당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시끄러울 거예요. 한나라당하고 청와대하고 탈당할 거냐 말 거냐, 뭐 그 시기는 언제 할 거냐, 구체적으로 탈당하게 되면 평당으로 그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빠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여론조사 기관을 만났더니 지금 우리 여론조사가 KT에 등록된 거로만 조사를 하거든요. 집전화로 맞아. 집전화로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안 맞으니까 정치 컨설팅 회사들이 핸드폰 번호를 확보해서 핸드폰 번호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나라당에서 요구했는지 어디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쪽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45% 대통령 지지율이 나올 때 실제로 이제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KT는 20대 30대가 안 잡혀요. 그렇죠. 안 잡히니까 인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0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곱하기 3한 되든지 곱하기 2인데 하든지 해갖고 인구 편차 비율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대 30대가 다 잡힐 수 있는 데까지 전화를 돌려보면 반토막 난다 그래요. 반토막도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45% 나왔을 때 23%쯤 나온다. 이건 뭐 비공개 얘기니까 뭐 허위 사실을 볼 수 없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쯤 되면 10% 지지율 초반대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10%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근데 그렇게 추정하지 말고 저처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게 방송의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예. 손학규 대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현재 우리가 김해 아직 이제 후보 단일화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곽모 후보하고 단일화는 되겠죠, 설마? 단일화는 돼야 됩니다. 근데 돼야 된다는 당이 말고 지금 그 단일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그 뭐 자세히 얘기해봐야 뭐 보는 시청자 여러분 짜증만 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단체에서 중재가 들어갔는데 참여당 쪽에서 이것은 조직이 없는 당에는 불리하다고 거절했죠. 그랬죠. 거절하고 나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여당 쪽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경기도지사 때 단일화 했을 때 여론조사만으로 하자는 거죠. 아니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 방식은 협의가 가능하고, 저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를 놓고 돌리고, 또 1대1로,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후보를 놓고 돌리면은 두 분 다 이기는 거로 나와요. 1대1로 했을 때는. 1대1로 김태호 전 지사한테. 그런데 이게 동남권 신공항 이전입니다. 더 차이가 벌어졌을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오면서 선거의 심리는 그 군중 심리처럼 집단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당장 내 경제에 무슨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지금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옆 사람이 분노하는데 냉정하게 야 그거 뭐 화낼 일 있어? 이러면 맞습니다. 이럴 때 분노할 때 같이 가주는 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돌리면 그때 이제 보면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국민참여당보다도 그 1대1 가상대결을 김태호하고 붙였을 때. 요게 동남권 신공항 발표가 이 방송 오늘 녹화하는 시점에 어제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 조사 결과를 들은 게 제가 한 5일쯤 됐으니까 동남권 신공항 발표 나오기 4, 5일 전쯤에 조사한 거예요. 지금 동남권 신공항 발표가 났기 때문에 훨씬 이 격차는 벌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제 말은 민주당하고 참여당이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단일화 안에서 만약에 지면 하는 거잖아요. 욕을 양쪽 다 정말 크게 먹겠죠. 굉장히. 단일화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죠. 참여당도 그냥 놓을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자기들이 여기서 국회의원 하나라도 배출해야 되는 거니까. 절박한 상황이고. 참여당이 올인했죠,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이제 당대표인 유시민 대표도 날아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참여당이 쉽사리 물러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서로
정확한 뭐 여론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조금 더 나온다 한들 예. 참여당이 자기들이 지는 방식으로 그 합의해 줄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고 던지지는 못할지요.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고 할 얘기도 많고 좀 복잡한데 이게 그 정치는 경험이 남아 있다는 게 무척 중요해요. 경기도지사를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했을 때 민주노동당이 민주당하고 또 후보 단일화 했고 이런 역사적 경험이 무척 중요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 강론을 갖고 무척 싸웁니다. 그런데 한 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할 때 3번 깨졌잖아요. 2번 깨지고 3번째 됐나 뭐 아주 여러 번의 난항을 겪고 완전히 안 된다 그러면서 물 건너간 마지막 순간에 됐죠. 마지막 순간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선거 이제 용지가 인쇄돼 갖고 들어가면 이제 좀 골치 아픈데 그거 되기 전에 선거 용지가 인쇄가 되면 이제 사표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사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경험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붙었으니까 후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될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양쪽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유리한 방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역에 이제 우리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뭐 또 민주노동당, 뭐 진보신당, 시민사회운동단체 이런 데 쭉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의 압박도 만만치가 않아요. 주위에서.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꽤 세가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그래서 저는 야권이 전체가 묶여서 후보 단일화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이견은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김해 같은 경우도 낙승을 지금은 한번 점쳐볼 수 있다. 거기까지는 예. 뭐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낙승할 수 있어요. 뭐 선거를 해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단일화 이루어질 것이다. 전 단일화 이루어진다고. 그럼 손학규 대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손학규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손학규 대표의 행보가 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 언제나. 예. 왜냐하면 안전할 때만 움직여요.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 전혀. 거기가 사실 예.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니까 한 달 전쯤에 던졌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좀 움직였죠 마음이. 이게 보면은 그리고 맨날 연출해. 고뇌하는 연출. 그 사이에 계산하면서. 근데 선거가 4월 27일 있잖아요. 네. 4월 27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에서 분당을 해서 이긴다는 건 무척 의미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상황이 27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일정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한 달 전에 선언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정점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 제가 현역으로 있으면 왜 빨리 결정 안 하냐 그래서 막 비판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관록이 좀 붙었잖아요. 쭉 보니까 정치 상황이나 일정을 계산 안 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다른 정치인들 네. 차이예요, 사실. 맨날 계산해, 맨날.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나? 계산하면 다 알지. 그러니까 계산 안 하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한다고 이제 그 얘기는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분당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어느 방송국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 집결지거든요. 중산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중에서도 좀 상류층이 되는 중상층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명박 정권의 염증을 느꼈고 돌아서긴 돌아섰어요.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그래도 역대 선거를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다 기권을 하거나 민주당으로 오지 않았던 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중산층 쪽에서 상당한 지지도가 감지가 돼요. 원래 뭐 보수 진영 출신이니까. 그래요? 한나라당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중산층 지지층이 상당히 감지가 되는데 이번에 만약 이기면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중산층이나 중상층 그리고 중도 우파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우리가 지지를 돌려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그분들도 가능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당선되면 민주당이 중도 쪽으로 손을 뻗치고 그쪽으로 외연을 확보하는데 무척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문제가 정운찬 아닙니까? 정운찬 전 총리는
마냥 나오면 멍청한 판단을 한 것이고 안 나오게 되면 얍삽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냥 어느 쪽으로 결단해도 이 사람은 다 잃는 거예요. 저는 정상인이라면 예.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람 정상인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예. 한 짓을 보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는데 어떻던가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이기니까 때 나왔겠지 소나타가. 여기에서 또 그 동남권 그 공항 이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쪽에 영남 지역 분들이 꽤 많은 데거든요. 네. 이분 옛날에는 서울에서 듣는 정보를 갖고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절 때. 그래서 명절 때 민심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지역 분들한테 가고 쭉 대화상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정보가 다 개방이 되니까 지역에 이런 크리티컬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수도권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 자기 일가 친척에게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한나라당이 저렇게 아주 개박살 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분당을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전에 돌려봤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돌려봐서 다 이겼어요. 돌려봤더니 정운찬 총리가 나왔을 때는 박빙으로 이기든 지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 강재석. 지금쯤 돼 강재석 박해동은 다 이겼고요. 정운찬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계속 정운찬 전 총리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신정아 책이 나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전이죠. 그래도 영향이 좀 꽤 예, 영향이 있을 좀 거라고. 있죠. 네. 신정아 영향 있나요? 꽤 있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그런데요. 내려갔어 이제. 그런데 신정아가 구체적으로 네. 팔레스 호텔 얘기를 했잖아요. 팔레스 호텔. 네. 팔레스 호텔이 정운찬 전 총리가 전 서울대 총장이 팔레스 호텔을 밤마다 자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정설이란 얘기예요. 그 팔레스 호텔 얘기 딱 할 때 제가 신정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요 대목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빙성 있다. 신빙성 있다. 그리고 서울대는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출입 기자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 야밤에 남자를 불러냈을까요? 여자를 불러냈을까요? 기자들을. 누군가를 만나요, 거기서 주로. 네.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누구를 낸 것을, 어느 성을 불러낸 것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둘 중에 한 성만 불러냅니다. 그것을 신정아 사건을 보면서 정확히 추정할 수 있지 않겠냐. 거기까지는 분명하다. 예, 거기까지 분명하다. 실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모르죠. 제가 4년 동안 국회 교육위에 있으면서 서울대가 피감기관 아니에요. 정운찬 총리하고 수시로 만났죠. 그리고 그 집이 근처예요. 정운찬 총리가. 그렇군요. 반포구 앞에 무슨 아파트예요. 바로 가깝거든요. 구체적으로 팔레스 호텔 딱 찍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다. 본인이 믿는다. 난 믿는다. 본인만? 난 믿는다. 그렇죠. 일단. 난 믿는다. 이 시청자들이 믿든 말든 자유예요. 그런데 이걸 내 말을 안 믿는 시청자들이 이걸 왜 보겠어요?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믿든 말든 자유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나가셔야죠. 예. 강원도지사도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예, 누구라고 지금 최문순 의원이 가장 유력하죠. 가장 유력하죠. 예. 그리고 최문순 의원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뭐 역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최문순 뭐 꼭 당선돼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방송이어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 안 했는데요, 저는? 저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지. 그런데 강원도의 뭐 민심은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그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사실 최문순 의원쯤 되면 비례의 초선이기 때문에요. 인지도가 거의 제로죠. 인지도가. 수도권을 떠나면 제로예요. 제로죠. 그런데 최문순과 엄경을 놓고 돌리면서 최문순 지지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도 이기고 김해, 분당, 그 순천은 생각하지 말고 세 곳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붙는 지역인데 이번 4.27 재보선거에서 3대0 결과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전망하신다고요? 그렇게 전망하죠. 전망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팁으로 한번 원래 예언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3대0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4월 27일 이후에 그때부터 그 하한기 여름 휴가 때를 거치고 9월 1일 국회 본회의가 개원하면서 급격한 한나라당이 요동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출당을 하니 계속 나올 것이다. 계속 나올 거 4월 27일 이후에 한나라당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요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볼 필요 없어. 한나라당만 보면 됩니다. 민주당은 안 보여 사람들. 하는 게 있어야지 맨날 존재감이 없어. 3년 동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정봉주의 PS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